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이러한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이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도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정보와 꿀팁을 주실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께서는요, 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의를 준비한 김경화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건 자녀에게 물려줄 금융자산. 과연 얼마나 물려줄 수 있을지 아마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죠. 사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망이 우리 자녀한테 크게 리스크로 다가올지 아니면 크게 행복으로 다가올지는 살아생전에 어떻게 준비해서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과연 금융자산이 있을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나는 빚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지금 60대나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짚어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우리나라 그 GDP 대비 가계 부채 증가율,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10년 사이에, 1년 사이에 부채 증가율이 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하면,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3배 이상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거는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어서 가계부채율이 증가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한테는 과연 내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지, 내 부채가 점점 늘어나면 내 자녀가 내 사망 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의 재산. 되게 뜬금없죠.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망보험금? 굉장히 다른 말 같은데요. 상당히 관계가 깊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이 돼서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음. 이게 법원 판례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 사망보험금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다, 물려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마 종신보험이나 뭐 보험 얘기를 들으실 때 아니면 상속세 상담을 받으셨을 때 아마 보험회사 측에서 이런 상담을 많이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망의 사건이라는 거, 사망의 사건, 사망이 딱 발생을 했어요. 사망을 하셨어. 그러고 나면은 바로 상속을 개시하게 되죠. 근데 상속을 개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채가 훨씬 더 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크다면 자녀분한테 상속되어 있는 상속될 수가 없겠죠. 내가 부채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면 자녀분이 이거를 상속 포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 한정 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부모님이 물려주는 부채를 포기하고 접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받아도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만약에 10억을 가입을 하신 부모님이셨다면 이 10억은 고스란히 자녀분한테 수령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는 필연적인 이 현실에 대해서 사망하고 나면 발생하는 상속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자녀분이 그나마 부모님의 사망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이런 방법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 부분도 경청을 꼭 해주셔야 되겠죠. 생명보험금 역시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이미 지정된 수익자가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간주한다. 고유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속세를 내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은 10억 정도의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10억을 받기는 하되 그 대신 상속세를 납부는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을 받으면 10억에 대한 상속세는 40% 정도 내거든요. 그러면 한 4억 정도는 내고 그래도 6억은 자녀들한테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고요. 하지만 종신보험과 상속세 절세 효과라는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얘기할 포인트가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하고요. 수익자를 자녀로 한 아주 일반적인 종신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 돈도 부모님이 내고 몸도 부모님 담보로 하고 하지만 수익자 지정만 자녀한테로 주시는 요런 누구나 일반적인 케이스에도 상속세 공제를 통한 절세 기능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가가 2천만 원 이하면 전혀 내지 않고요.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2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1억 원 초과를 하면 10억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 그러니까 1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는 20%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나 2천만 원이나 아니면 2억 원이나 이렇게 금액의 구간에 따라 상속세를 납입하는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고 10억 이상 되면 2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렇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죠. 그런데 더 큰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더 큰 절세 효과란 어떤 거냐? 예시를 보자면 피보험자는 부모님으로 해놓고요. 계약자나 수익자, 자녀까지는
자녀로 계약자랑 수익자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자랑 수익자가 자녀라는 뜻은 뭐냐면 계약자가 자녀라는 거는 보험료를 내실 분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을 한다면 소득이 있는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두고 수익자를 자녀로 명시를 해놓는다면 그러면 100% 상속세 해당이 안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예시를 했을 때 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예시를 했을 때 100% 다 부모님이 보험료를 냈어요. 1억 원짜리 사망보험금을 부모님이 이렇게 아까 일반적인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를 부모님이 하고 부모님이 보험료 100%를 다 냈어. 이럴 경우에는 상속보험 대상이 됩니다. 1억 원 다. 하지만 자녀가 이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100% 다 부모님이 낸 상황이 된다면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은 자녀한테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일 때는 100% 다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입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낸 금액, 보험금 모두 다가 상속세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납입하다가 자녀분이 성인이 됐어. 한 40% 정도? 만약에 20년 납이면 한 8년 정도는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고 8년이 지나서 성인이 돼가지고 자녀분이 수입이 발생을 해. 월급을 받거나 알바를 하거나 뭔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셨어요. 이때부터는 자녀분이 계약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60%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어. 그러면 상속세 대상 보험금은 4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1억에 40% 부모님이 낸 거, 1억에 60% 자녀가 낸 거. 그래서 상속세 대상 보험금은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분이 수익이 계속 창출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성인이 돼서 계속 수입을 월급을 받던 알바를 하던 뭔가 수입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됐던지 해서 자녀분이 계약자로 하고 100%다 보험료를 자녀분이 납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속 대상 금액은 빵원이죠. 그래서 상속세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아니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렇게 절세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피보험자는 부모님으로 하고 계약자나 수익자는 자녀분으로 그 대신 자녀분이 성인이 되셨으면 이렇게 해서 보험료 다 100% 자녀분이 내는 걸로 진행을 한다면 상속세는 전혀 납부할 일이 없다. 내가 아무리 빚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월등히 많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자녀한테 고스란히 물려줄 때 계약자가 자녀였고 피보험자가 부모님이고 수익자가 자녀였다면 100% 고스란히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다. 상속세는 1원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조금 알고 가셨으면 어떨까.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넓고 많이 있으니까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상속세, 내가 상속세 낼 대상이 될까? 아니면 내 자녀, 나는 가진 게 없어. 난 재산이 별로 없고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집 한 채밖에 없어. 평생 벌어서 나는 아파트 한 채 산 게 다야. 그런데 무슨 상속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상속세 구간을 보면은 10억 이상이 넘어가면 40%고요. 10억 이하면 30%의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구간이. 그러니까 안 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을 예시를 해서 볼 때 전국적으로 37년간 주택 매매 상승률
우리나라 집값 굉장히 뭐 비싸다, 지금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내려갈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일만 있을 것 같은데 37년 동안 주택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은 아파트나 단독, 전국으로 보면 아파트나 단독은 4%, 아파트만 떼어놓고 본다면 5.9%의 주택 매매가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서울로 본다면 주택 매매가가 종합적으로 보면 4.6%인데 아파트는 6.7%나 올랐다고 하죠. 이렇게 매년 6.7%씩 오른 겁니다. 이렇게 6.7%씩 매년 오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지금 5억밖에 안 돼. 하지만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상속세 구간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아마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택 가격 상승과 상속세에 대해서 얼마나 오를 것이고 이 오르게 되는 구간별로 상속세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가치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쳐요. 뭐 10억까지는 뭐 남의 나라 얘기일지도 모르는데 사실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통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5억으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10억도 있긴 한데 10억도 예시를 하긴 했는데 우선 마음 좀 편하게 5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5억이면 배우자가 있건 없건 간에 상속세 중에서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상속세 중에서도 배우자 공제가 가장 큰 거 아시죠? 배우자 공제 5억까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먼저 사망을 해서 나머지 배우자한테 상속을 해주면 이 나머지 한 분도 평생 사시진 않을 거잖아요. 이분이 또 사망을 하게 되면 어차피 배우자 공제는 못 받고 자녀분들은 그러면은 100% 다 상속세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배우자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도 많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5억 원이면은 공제를 5억 원 받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5억 받기 때문에 아마 상속세는 내는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5억짜리 아파트가 여기 보면 4%의 가정을 한 거예요. 아까 연평균 아파트 주택가 상승률이 4% 이상 다 넘었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6.9%? 거의 7%에 가깝게 매년 상승을 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4%로 가정을 했을 때 10년 후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5억 원짜리 아파트가 7억 4천만 원이 됩니다. 5억 원이 7억 4천만 원이 되는데 배우자가 계시는 분은 그나마 상속세 대상이 안 되는데 배우자가 안 계실 경우에는 3,800만 원의 상속세를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10년 후에 이런 사망이 딱 발생을 하면 다행인데 요즘 또 워낙에 장수 시대잖아요. 20년 후를 생각을 해볼게요. 20년 후가 된다. 그러면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연 4%로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 아파트 가격은 10억이 넘어가게 되죠.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배우자가 계시는 분은 1,500만 원의 상속세를 내는데 배우자가 안 계시는 분은 1억 1,900만 원의 상속세를 물게 됩니다. 거의 1억 2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납입을 하고 아파트를 상속받아야 되는 거죠. 집을. 안 그러면 집을 처분하던 1억 2천이 없으면 이 상황에 제가 최소의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 20년 후에 발생할 1억 2천만 원이 없다면 그 아파트는 자녀한테 고스란히 물려줄 수도 없을 뿐더러 자녀분도 1억 2천이 없으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작은 예시에 5억 원으로 시작해서 20년 후에 내가 상속세를 1억 2천이라는 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거를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과연 1억 2천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 그래서
20년 후에 1억 2천이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우선 해볼게요.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야. 대출 이율 5%. 지금 대출 받으려면 5%로 절대 받을 수 없죠. 거의 막 7%, 8%의 대출 이율이 나오던데 요즘은. 그러면 5%로 그냥 예시를 할게요. 대출을 활용하는 1억 2천만 원을 대출로 20년 동안 갚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가정시에.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계속 갚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낼까요? 이거 지금 제가 계산을 들어오기 전에 잠깐 해봤는데 거의 80만 원 돈 정도 매달 납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억 9천만 원의 총 상환금이 발생을 합니다. 1억 2천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20년 동안 8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지만 상속세를 다 내는 거죠.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아파트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렇게 80만 원을 20년 동안 낸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그런데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를 준비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가입금액, 종신금액 제가 1억 2천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종신 1억 2천만 원, 사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 20년 납이에요. 50세 남자 기준으로. 그러면 총 납입하는 월 보험료는 30만 7,080원. 30만 7,080원을 20년 동안 납입하면 1억 2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 1억 2천만 원 요거 받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총 납부하는 보험료는 7,369만 9,200원. 7,400이 안 되는 거죠. 대출을 이용하면 1억 9천이라는 돈을 내가 2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고 보험으로 활용을 하면 7,340만 원 돈을 내고 1억 2천만 원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해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고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자녀한테 뭔가 남겨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종신보험, 너무나 많은 종신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참 헷갈리시죠?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그 보험회사에서 설계서를 보면은 보험 가격 지수라는 요 표가 있습니다. 제일 앞장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프로테지가 69.2%라고 이 상품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상품을 예시는 못 드리고 뭔가 상담을 받으실 때 이런 상품 설명서를 보시잖아요. 보실 때 꼭 한번 체크해보라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상담을 받으시면서 상품 설명서 안에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 보험 가격 지수 요거를 꼭 한번 확인하셔서 종신보험을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꼭 확인하세요. 낮을수록 저렴하다. 이거 포인트예요. 오늘 포인트. 69.2% 이게 굉장히 낮다는 의미가 뭐냐면 보험사 평균이 100%거든요. 보험사 평균을 100%를 봤을 때 어떤 상품은 98% 나오고요. 어떤 상품은 82%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품은 69.2%. 굉장히 타 보험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 사망보험금 1억에 대한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런 상품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상속세 누구나 다 해당할 수 있다. 지금은 안 될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나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종신보험을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어떤 종신보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팁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준비를 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께서는 종신보험 또는 또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상속세라는 게 부자들에게만 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0억 이하의 재산도 3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라는 점을 또 오늘 알게 되었네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부채는 더욱더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인데 오늘 강의 보험을 통해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듣겠고요. 강의 핵심만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 선택 아직도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또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급 정보와 인생 꿀팁을 알려주실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김경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경화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종신보험입니다. 유지하자니 부담스럽고 없애자니 아까운 종신보험. 좀 더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주제를 선정한 이유 무엇일까요? 그 보험을 잘 모르고 우선 가입하시게 되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주제로 가지고 나온 것도 10년 전에 그냥 하나만 가입하면 모두 다 돼. 이런 설명 굉장히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신 분도 하나만 가입하면 다 돼. 연금도 되고 종신보험도 되고 암도 되고 아파도 되고 다 돼.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있는 동안은 다 된다고 그냥 막연하게 알고 돈을 계속 자동이체 되시니까 대부분. 근데 이제 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거나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면서 건강검진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쌓인 돈이 많아지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다 되는 게 뭐가 다 되는 거지?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하고는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0년 전에 다 된다고 설명 들었던 이 종신보험이 과연 어떻게 다 되는지, 내 돈은 얼만큼 쌓였고 이 내 돈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그 종신보험에 다 돼. 어디까지 되나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귀차니즘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올인원으로 요즘 로션도 나온 만큼 종신보험 올인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인 좀 사례를 봐야 문제를 알 수 있겠죠.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우선은 10년 전에 가입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10년 동안 납입하신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이렇게 자막에 나갔기 때문에 아마도 사망하면 얼마가 나오겠구나. 이거는 느낌적으로 아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에 다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나운서님도 그냥 보험이라고 하면 뭐 그냥 언뜻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보장이 먼저 생각나세요? 종신보험 말고? 어떤 보장이요? 일단 사망 보장이 좀 생각이 나고요. 암보험, 네, 암보험도 이런 있고. 네, 막연하게 좀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 10년 전에 가입하실 때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1억이 나오도록 주계약이라고 써 있는데요. 기본은 사망보험금 1억. 거기에다가 암 걸리면 2천만 원, 뇌출혈 생기면 2천만 원, 급성심근 생기면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걸 보장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자막에 보이시죠? 사망보험금 1억, 이게 가장 중요한 주 보장이고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특약으로 주계약과 상관없이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서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고요. 가장 밑에 말기 신부전 및 말기 간 질환일 때 1,0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글씨로만 보면 체감이 안 되는데 뇌출혈이 뭔지 급성심근경색이 뭔지 내가 뭐 걸리려고 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 10년 동안 납입을 하다 보니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저희 방송 보시면 잘 아셨을 텐데요. 예전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보장의 대부분이었는데 뇌에서 반드시 출혈이 있어야만 보장을 받는 경우는 뇌에서 일어나는 전체 질병 중에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요즘 건강검진도 잘 돼 있고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올해 해당하시는 분들 다 건강검진 받으셨습니까? 이게 나라에서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안 받고 뭐 공짜인데 뭐 얼마나 자세히 하겠어 이러시는데요. 이 공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건강보험료 다 납입을 하시잖아요. 내가 낸 건강보험료 재원을 가지고 미리 질병을 조금 일찍 발견하셔서 중증 질환자가 되기 전에 빨리 알게 되어서 사전에 미리 경증일 때부터 조치를 하시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고자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납부하신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재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말이 되니까 좀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루셨던 분들은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직장이나 집 근처에서 건강검진 놓치신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건강검진의 최대 목적은 뭐냐면 혈관 질환을 빨리 조기에 검진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장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혈관 질환과 관련된 것은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뇌에서 일어나는 질병의 10% 정도, 급성심근경색도 전체 심장에서 일어나는 질병 중에 좀 낮은 범위로 중증이 될 때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두는 게 좋을 것인가. 이게 조금 아쉽다고 해서 여태까지 10년 동안 납입한 이 전체를 해약하는 게 맞을까.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제가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보험에 납입한 과거에 냈던 것을 가장 최대로 활용하자가 저는 1번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 돈이 있어야죠. 막상 내가 필요해서 병원에 갔는데 돈이 안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거를 살리는 1번. 두 번째는 필요할 때 돈이 있는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보험 자체가 돈이 돼야 돼요. 결국은 내 자산을 지키고 돈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내 자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돈이 필요한데 돈도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놓고 보험을 이제 점검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런 기준이 섰어요. 1, 2, 3번. 앞에 거를 살려라.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할 때 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할 때 나한테 보장이 되건 아니면 돈이 많이 쌓여 있어서 돈으로 인출을 하건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이 보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12년에 가입을 하셔서 지금 120회를 이미 넘어서 납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새로 시작하면 지금부터 또 20년을 내셔야 하는데 지금은 전체 중에 절반 가까이를 내셨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요.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보험 용어를 설명을 드리는데 어렵잖아요. 연말이 되셨으니까 애뉴얼 리뷰라고 하는데 매년 한 번씩 우리 집의 전체 보험 이런 걸 조금 점검을 하시면 좋은데요. 유니버셜이라고 해서 돈을 보험료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좀 더 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유연성이죠.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쌓여있는 돈이 한 4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20년을 다 납입을 한다는 전제는 어떤 거냐면 사망보험금을 종신토록 해주고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신부전 이런 보장은 80세까지 보장을 해줄 건데 돈을 20년 동안 미리 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 네 가지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특약을 특약만 줄이거나 특약만 없앨 수가 있어요. 보험 전체를 해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해약하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아요. 이미 힘든 고비를 다 지나왔고 앞으로는 돈 안 내고 보장받아야 되는 기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생 다 해놓고 굳이 지금 해약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일단 납입을 안 하는 중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가 특약이 막 4개, 5개 이렇게 있으면 내가 내는 돈 내에서 특약에 해당하는 돈들이 많이 이제 까먹게 되니까 특약만 삭제하는 전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이제 이 보험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돈을 안 내고 보장을 받자. 2번째는 특약을 삭제를 하자. 3번째는 시간이 경과됐을 때 이분이 보험을 가입한 2012년에는 자녀분들이 어렸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고등학생 이렇게 대학생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돈을 안 내고 보장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자녀에게 더 이상 이런 보장이 의미가 필요 없을 시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이나 돈을 납입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아깝잖아요. 내가 좀 쓰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 보험 안에 저축으로 전환을 하거나 연금 전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안 내고 특약을 좀 삭제한 상태에서 주계약만 가지고 보장을 하다가 얘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내 상황에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한 30살 정도가 되면 이 친구들한테 뭐 아까 김경아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 하나 물려주는데도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이거를 사망보험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유의미하다. 그러면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세금 재원으로 쓰시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면은 연금이나 저축으로 전환을 하면 보장이 없어집니다. 1억이라는 사망보장은 없어지고요. 대신 저축이나 연금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과거에 10년 동안 내셨던 보험을 10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2번째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앞에 이제 보장은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2번째는 2015년에 가입하신 변액연금이에요.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냥 우선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보장성 보험을 20년 납입하기로 하셨는데 10년 다 내셨고요. 2번째는 10년 동안 납입하시는 연금이에요. 그럼 연금을 저기 하단에 보시면 2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시는 거 보이시죠? 납입하신 총액 자체가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옆에 5%와 4%를 확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뭐 아주 고금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불안정한 세상에서 금리가 막 올라갈 때 너무 좋은데 이게 또 확 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은 5%를 확정적으로 보장, 돈 낼 때는 돈 내는 게 끝나고 나면 4%를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7년 전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장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3년만 내면 돈 다 내고 끝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낼 때는 20만 원이 큰 돈인데 다 내고 보니 2,400만 원 가지고 내 연금이 2,400만 원 가지고 받아 써야 된다. 그럼 아나운서님은 이제 예를 들어 70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건데 나 죽을 때까지 2,400만 원 내서 다 내가 노후를 생활해야 돼. 그럼 조금 네, 힘들 것 같아요. 아쉬운 생활 네, 되시겠죠. 아쉽네요.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에 굉장히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연금으로 받도록 흔들리시면 안 돼요. 간혹 돈이 안 되니까 목돈으로 다 찾지 뭐 이러시는데 목돈으로 찾는 거를 보험회사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길게 보장 안 해줘도 되고 빨리 끝내버리시니까 이건 절대로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원래 약속하셨던 70세부터 연금으로 반드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럼 이 이후에 대안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대안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암이나 뇌출혈 이런 걸 없앴기 때문에요. 요즘 트렌드는 항암, 방사선, 표적암,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질병 수술 이런 것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장 특약을 없앤 것만큼은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80세 끝나는 게 아니고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글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만큼의 보장을 14만 8천 원 정도에 해서 지금부터 100세까지 보장받도록 보장은 촘촘하게 다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앞에 36만 9천 원에 해당하는 종신보험을 제가 납입을 중지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활용하는 용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400만 원짜리 연금은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연금은 두 가지로 제가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연말인데 와, 이제 조금 있으면 1월, 2월이면은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요. 공제받을 거 없나? 공제받을 거 없나? 갑자기 기부금 낼 수도 없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소득공제연금을 반드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낸 것만큼은 내 소득에서 안 번 것처럼 이렇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연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연금 하나 추천드리고요. 사람마다 연봉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소득공제연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에 연금은 3년만 납입하시면 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건 소득공제연금. 두 번째는요, 투자형 연금을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일한 소득공제연금과 투자형 연금을 두 개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다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는 연말정산하는 용도고요. 하나는 최고의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투자형 연금을 한다는 거는 똑같은 10년을 납입을 했을 때 소득공제연금은 소득공제가 수익률이라면 이 투자형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에 편입된 이런 그 주식시장이 출렁출렁하는 이 효과를 내가 갖는 거기 때문에 앞에 가입한 거 3년만 내면 끝나는 거, 두 번째 소득공제연금, 세 번째 투자형 상품, 이게 각각 2,400만 원씩 해서 총 납입한 거는 채 1억이 안 되는데요. 이 세 개를 포트폴리오만 잘 구성하시면 나중에 70세에 연금을 받으실 때 2015년에 가입하신 거, 그다음에 소득공제연금, 세 번째 투자형 연금, 이 세 가지가 70세에 한꺼번에 연금을 받도록 이렇게 복층 설계를 하신다면 1년에 연금을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게다가 국민연금 받죠, 뭐 기초연금 받죠. 이렇게 되면 5가지 연금 이상이 한꺼번에 나한테 계속 70세가 됐을 때 연금을 받기 때문에 진짜 돈이 필요할 때 떨어지지 않고 다 썼는데 연금이 또 나오고 다 썼는데 연금이 또 나오고 이런 기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금을 복층 설계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돈이 필요할 때 돈 마를 날 없게 해준다라는 말만큼 정말 솔깃한 이야기가 없는데 또한 더욱 촘촘한 보장 내용으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제시해 주신 해결책 외에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의해야 할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리모델링 키포인트라고 그러면은 앞에 거를 대부분 뭐 해약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 어쨌든 앞에 보장을 가장 살리는 거를 중점적으로 두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 돈이 100% 없어지는 것보다는 저는 돈을 좀 살리는 현금이 제일 좋잖아요. 네.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보장을 살리면서 또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 어느 보험보다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까지 잘 살펴봤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가장 뜨거운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검색어 Q&A 시간인데요. 오늘의 검색어 지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식과 이 변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식과 변액의 차이점.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1시간도 부족할 텐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투자하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주식이나 변액이나 어떤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키면 그 수익만큼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수익이 발생 안 하고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만큼의 리스크도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딘가에 투자할 때는 직접적인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 투자 방법이 있는데 간접적 투자 방법이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내 자산을 맡기는 거겠죠. 여기서 주식은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은 부분이 매수와 매도의 차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 이런 방법 많이 아실 텐데 변액이라는 상품은 보험에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변액이라는 상품은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매수 매도를 하는 것과는 틀리게 고점과 저점의 이런 포인트를 명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전문가가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보험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라는 걸, 변액 상품은, 보험에서 변액 상품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주식시장보다는 안전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00%다 변액 상품은 주식에다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상품에도 투자를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그 보험 상품을 믿을 수는 없다. 나는 보험이 너무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직접적인 투자에서 손해율이 높을 수도 있는 위험들이 높을 수도 있는 그래서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변액 상품을 선택을 하셔서 수익률을 잘 관리를 해보시면 훨씬 더 그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하시면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변액 상품, 보험회사만 판매하는 상품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안정적인 거구나라는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 주식과 변액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직접과 간접 그리고 또 나 홀로 투자와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3인 가족인데 보험료가 45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적당한 보험료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궁금해요. 일단 느낌으로는 조금 네. 살짝 부담스러워서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순수하게 보장성 보험으로만 보자면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판단하려면 그 안에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전체 총 수입 이런 거를 좀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버는 집에서 45만 원은 좀 작을 수 있고요. 200만 원 버는 집에서는 45만 원이 너무 과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앞서 연금에서 소득공제가 연말정산 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장성 보험도 연말에 연말정산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아빠는 아빠 명의로 계약을 하시고 엄마는 엄마 명의로 계약을 하시고 자녀는 자녀 명의로 계약을 하시면 각자가 가입한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때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있으니까 그것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45만 원을 좀 점검을 하셔서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이 있다면 이거는 좀 저축으로 도려내시고요. 진짜로 순수 소멸성 보장성 보험이 45만 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점검을 해보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당 적당한 보험료가 30세 미만에서는 한 8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가장의 책임이 있는 종신보험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져서 더 많아지기 때문에 1인당으로 따졌을 때 10만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성을 보시고 순수 보장성 보험이 이 정도라면 조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인 가족의 또 적정한 보험료 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순수 보장은 45만 원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군요. 검색어 Q&A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또한 시청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